안녕하세요. 영준쌤입니다. 전반부에 이어서 후반부 국어공부법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반부 국어공부법은 문학공부법을 주로 다룰 예정인데요. 문학공부법을 다루기 앞서 비문학공부법에서 말하지 못한 내용 한 가지를 이어서 말하려고 합니다. 앞서 살펴봤듯 비문학공부법은 결국 비문학 지문에서 행동 요령들을 추출해서 이를 실전에서 쓸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였는데요. 이 훈련의 부분에 대한 설명이 빠진 것 같아 보충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무슨 얘기냐? 방금 살펴봤듯 이렇게 비문학 기출 지문들을 통해 추출한 행동 요령들은 바로 써먹기에는 큰 어려움이 따릅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이렇게 글을 읽어오지 않았고 여러분들 수험생의 나이 따라 다르겠지만 적어도 10년 이상 이어져 온 읽기 방식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동 요령들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실전에서 쓸 수 있게 몸에 숙지하는 데는 매우 긴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이 행동 요령들을 훈련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시간에 집착하는 일입니다. 무슨 얘기냐? 수능 국어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과목들도 그러한 요소를 분명 지니곤 있지만 시간에 쫓기면서 푸는 경향이 매우 강한 시험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수험생들이 공부를 할 때 시간을 재고 그 시간 안에 풀기 위해서 시간에 쫓기면서 푸는 훈련을 많이 하는데요. 이 훈련 자체는 실제 시험을 대비하는 매우 바람직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 요령들을 처음 익히고 배우는 입장에서 그렇게 시간에 쫓기면서 푸는 훈련만을 반복할 경우 실제 지문의 일을 적용하기도 전에 시간에 쫓기고 있기 때문에 늘 읽던 방식대로 읽으려는 습관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제가 추천하는 것은 그렇게 시간에 쫓기면서 푸는 훈련도 병행을 하되 이러한 행동 요령들을 익혀나가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내가 실제 시험에서는 그렇게 시간을 사용할 수 없을지라도 넉넉한 시간을 둔 뒤 천천히 이러한 행동 요령들을 실제 지문에 적용하면서 지문을 읽어 나가고 또 문제를 푸는 훈련을 반드시 병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얘기하다 보니 한 가지를 꼭 더 얘기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행동 요령을 추출해 나가는 과정을 2024 수능 지문을 통해 예시를 보여드렸는데 많은 수험생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것을 해낼 수 있을지 자신감을 잃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고등학교 3학년 시절 이러한 능력을 뛰어나게 가지고 있지 못해서 행동 요령을 추출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수험생들에게 행동 요령을 추출하고 이를 훈련해 나가는 과정을 혼자 힘으로 해내기 어렵더라면은 학교 선생님이나 혹은 학원, 과외, 인터넷 강의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행동 요령을 스스로 만드는 게 어렵다면 다른 선생님들께서 만든 영준쌤처럼 다른 선생님들이 만든 행동 요령을 보고 그것을 숙지하는 것만 자신의 공부의 일환으로 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정말로 비문학 공부법에 관한 내용은 모두 다룬 것 같고요. 문학 공부법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학 공부 역시 결국 큰 틀에서는 국어 공부의 기본 원리인 기출을 분석해서 행동 요령을 추출한 뒤 실전에서 쓸 수 있도록 훈련한다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될 후반부 문학 공부법 강의에서는 비문학과 마찬가지로 문제 행동 요령에 대한 강의가 주를 이룰 것인데요. 전반부 영상에 맨 처음 제가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하는 학생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국어 공부가 마냥 암기의 힘이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공부에 암기가 들어갈 부분이 전혀 없지는 않다는 뉘앙스의 말을 드렸던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학인데요. 문학 공부는 특이하게 수능 이전에 암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실제 문학을 푸는데 도움이 되는 공부를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작품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작품을 공부하는 게 어떻게 실제 문학 문제를 푸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느냐? 그게 두 가지 방향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사용하는 용어의 측면입니다. 무슨 얘기냐? 수능에는 다양한 시대에 쓰여진 문학 작품들이 출제되게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현대 이전, 조선시대를 포함하여 조선시대 이전에 쓰여진 고전시가나 고전소설들의 경우에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현대화는 사뭇 다른 특히 한자어들 위주의 용어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용어들을 제대로 모를 경우 시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시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경우 시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 문제를 푸는데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고전 시가나 고전 소설의 작품들을 여러 개 공부하면서 그 시대에 그리고 그 작품에 주로 쓰였던 용어들을 미리 익혀둔다면은 이러한 어려운 용어가 쓰이는 작품들이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또 소재 측면에서도 도움을 얻을 수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 현대시나 현대소설은 매우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대시나 현대소설이 쓰여진 문제를 100개를 모아놓고 생각하더라도 주제들이 다 다른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주제들은 다 다를지언정 소설이나 시의 전개 방식, 그리고 그렇게 다른 주제들 사이에서도 특정 시기에 주로 사용되었던 주제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무슨 얘기일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더 예를 들자면은 고전 소설 중 영웅 서사의 소재를 선택한 소설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이러한 소설들의 경우 주로 영웅인 주인공이 여러 고난을 겪다가 고난을 극복하고 영웅이 되어가는 과정을 그리는데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플랫폼을 대부분의 영웅서사 소설이 취하고 있어 주인공, 구체적인 내용을 다낼지라도 전체적인 큰 흐름을 이해하는 데는 하나의 영웅서사 소재가 사용된 고전소설을 읽는 것만으로도 다른 영웅서사 형식의 고전소설을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저항시를 예시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대시가 매우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다양한 심상을 닦고 있지만 일제강점기에 쓰인 저항시들의 경우 주로 저항을 위해 쓰였다는 공통점을 지녀 그 주제 측면에서도 공통점을 지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예시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도 고전시가를 예시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전시가 역시 대부분의 작품들이 임금님을 위한, 임을 위한 사랑 혹은 자연을 좋아하는 마음 이런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고전시가 소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비슷한 주제를 사용한 다른 고전시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작품 공부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시중에 나온 문제집을 참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그 해의 수능 특강 문제집은 반드시 공부하는 것이 좋은데요. 바로 EBS 연계율을 지켜야 하는 평가원이기 때문에 그중 몇몇 작품은 수능에도 연계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혹은 혼자서 꼼꼼하게 작품을 공부하기 어렵다면은
작품 공부만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인터넷 강의를 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특히 수능 특강에 나온 작품들을 분석해주는 인강들은 편하게 수능 특강 작품들을 공부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수험생들의 입장에서 큰 도움을 얻기 용이한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암기의 영역이 도움을 줄 수 없는 문제행동 요령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학 공부에 있어서 문제행동 요령은 다음에 세 가지를 먼저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문제에서 제시하는 렌즈를 통해서만 보도록 훈련하는 것인데요. 이때 문제에서 제시하는 렌즈라 보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끔 문학을 싫어하는 친구들이나 문학 공부에 회의적인 친구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문학을 읽고 다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죠? 문학이 어떻게 정답이 있을 수 있죠? 이러한 친구들이 사용하는 예시가 있는데요. 바로 어떤 시인께서 직접 지으신 시를 가지고 이것이 수능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능 문제를 시인께 직접 풀어보게 하였더니 시인께서 정답을 절반도 못 맞춘 것입니다. 이를 보고 수능 문제가 엉터리라는 비판론이 한때 존재했었는데요. 이것은 틀린 것입니다. 수능에 제시되는 문제들은 특히 문학 작품들은 대체로 렌즈라는 보기를 통해서 그 작품을 보고 드는 생각은 다양할 수 있지만 문제를 풀기 위해 해야 되는 생각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시하여서 반드시 문제에서 제시해주는 렌즈를 통해서만 볼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앞서 비문학을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많은 기출문제들을 푼 결과 영준쌤이 말하는 쉽게 수능 문학 문제를 푸는 법인데요. 국어 문제의 선지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A를 통해 B를 알 수 있군. 21번 문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 두 문제는 모두 앞선 비문학 예시와 마찬가지로 2024년도 수능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21번 문제 1번 선지를 한번 볼까요? 서경태가 입직군을 동원해 아기야 맞서고 원수와 계교를 마련해 아기를 상대하는 데서 압도적 무련을 지닌 적대자에 대응하는 양상이 서로 다름을 알 수 있군. 이를 A를 통해 B를 알 수 있군이라는 형식에 대입해 볼까요? 이 부분이 A가 되고 뒷부분이 B가 되며 이 대서가 통일하는 말을 나타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수능 문학 선지는 A를 통해 B를 알 수 있군이라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A, 두 번째 B, 세 번째 통해로 나눠서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따라서 우리는 선지를 분석함에 있어 다음의 방식을 따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A가 사실인지를 엄격하게 따지고 두 번째로 B가 맞는 말인지를 엄격하게 따지고 세 번째는 둘 다 맞는 말일지언정 이것이 연관되어 있는지를 엄격하게 따져주는 것입니다. 예컨대 21번 선지를 푸는 데 있어서 실제 지문의 내용 속에서 서경태가 입직군을 동원해 아기와 맞서고 원수가 계교를 마련해 아기를 상대하는 이야기가 있었는지를 먼저 따져줍니다. 두 번째는 보기에 렌즈를 참고하였을 때 압도적 무련을 지닌 적대자에 대응하는 양상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지 엄격하게 따져줍니다. 세 번째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 것이 문학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고난도의 문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A도 사실이고 B도 사실이지만 이것이 통계로 연결성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따져줍니다. 좀 더 쉬운 선지로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산을 올라가는 모습을 통해
슬픔의 정서를 알 수 있군. 이란 선지가 나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시 A는 산을 올라가는 모습일 거고 슬픔의 정서를 알 수 있는 지가 B가 되며 통해가 3이 될 것입니다. 잘못 적었네요. 산을 올라가는 모습이 1이죠. 슬픔의 정서는 2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선지가 나왔을 때 우리는 실제 작품 속에 산을 올라가는 모습이 있는지 우선 따져줍니다. 있다면은 그것을 통해 슬픔의 정서를 알 수 있는지가 아닌 작품 속에서 슬픔의 정서를 알 수 있는지 보기를 참고하였을 때 작품 속의 슬픔의 정서를 알 수 있단 말이 자연스러운지를 따져줍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실제 산을 올라가는 모습과 슬픔의 정서가 연관되어 있는지를 따져주는데요. 근데 1과 2가 맞는데 3 때문에 틀린 선지가 되는 경우가 상상이 잘 안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어주겠습니다. 산을 올라갈 때는 기쁜 마음으로 올라가지만 시가 계속해서 전개됨에 따라 산을 내려온 뒤부터 슬픔의 정서가 전개되는 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산을 올라가는 모습도 존재하고 이 작품에서 슬픔의 정서를 알 수 있는 것도 많지만 이 통이라는 연결어가 옳지 않아 틀린 선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할 것이 바로 최대한 사실성 위주로 읽는 것인데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문학을 비문학보다 더 비문학처럼 읽는 것이 문학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문학은 작품을 읽었을 때 드는 정서가 사람마다 다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보기라는 렌즈를 통해 해석의 여지를 줄여야 하며 그렇게 해석의 여지를 줄이고도 애매한 구석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체로 매우 사실적인 부분들에서 정답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문제해동 요령을 먼저 알려드렸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실제 수능의 선지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앞서 비문학 설명을 할 때는 비문학 지문을 함께 가져오고 문제도 같이 가져온 데 반면 지금 영준 선생님이 가져온 자료들을 보니 문제만 가져왔습니다. 어떻게 문제를 푼다는 걸까요? 다음과 같이 문제를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보기를 통해서 보면서 최대한 사실성 위주로 따져준다고 하였는데요. 바꿔 말하면은 보기를 통해서 알 수 없는 내용이 선지에 섞여 있을 경우 이는 정답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살펴볼까요? 아, 살펴보기에 앞서 영준쌤은 설명의 드라마틱한 효과를 위해서 드라마틱한 연출을 위해서 문제를 문학 작품을 빼고 가져왔는데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2024 수능에서 작품을 보고 문제도 스스로의 힘으로 한번 풀어본 다음에 강의를 들으면은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보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전은 당대의 보편적 가치인 충분을 주제로 초월적 능력을 지닌 주인공과 기이한 존재의 적대자의 필연적 대결 관계를 보여준다. 특히 적대자의 압도적 무력에 맞서는 과정에서 인물에 따라 혹은 인물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른 대응 방식을 보여줌으로써 독자의 흥미를 자극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1번 선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학 작품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앞서 설명한 부분에 A를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B만 앞으로 따져보도록 할 건데요. B만 읽어보겠습니다. 압도적 무력을 지닌 적대자에 대응하는 양상이 서로 다르다. 보기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품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도 B만 읽어볼까요? 인물들이 충군의 가치를 지키고 있다. 보편적 가치인 충군이 주제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번 더 볼까요? 주인공과 적대자의 대결이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보기에 주인공과 적대자의 필연적 대결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4번을 보겠습니다.
B를 보면 여성 인물이 사건의 피해자이자 해결을 돕는 존재인을 알 수 있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기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수상합니다. 체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이 적대자를 처치하기 위해 자신의 계획대로 초월적 능력을 시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이것도 이상합니다. 보기에 적대자를 처치하기 위해 자신의 계획대로 초월적 능력을 시험하고 있다는 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정답은 몇 번이었을까요? 바로 5번입니다. 이처럼 보기를 바탕으로 최대한 사실성 위주로 판단하는 행위를 통해 정답이 될 가능성이 높은 선지를 우리는 미리 추려낼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될 점이 수능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저처럼 문제 작품을 아예 보지 않고 선지만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행위는 절대 수능장에서 와선 안 되는 행위입니다. 단지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였던 것은 보기를 통해서 최대한 사실성 위주로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는 어려운 문학 지문에서 보다 정답이 될 가능성이 높은 선지를 가려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실제 문제 사항에 적용을 하면 다음과 같은 활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1번과 5번 중에서 정답을 고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제가 제시해준 가이드라인을 다시 떠올려 보자면은 1번은 헷갈리는 선지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복이라는 렌즈에 충실한 반면 5번은 헷갈리면서도 복이라는 렌즈에 충실한 상태가 아닙니다. 만약 실제 수능에서 빠르게 1번과 5번 중 하나를 고르고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나온다면은 보다 가이드라인에 충실한 판단하에 5번을 체크하고 넘어가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효율적이고 올바른 공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인데요. 보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서 순환하는 자연이 가진 변화의 힘은 인간 역사의 쇠락과 생성에 관여한다고 합니다. 자연의 힘이 인간 역사의 쇠락과 생성에 관여하고 인간의 역사는 쇠락의 과정에서 생성의 기반을 잃지 않고 자연과 어우러지며 자연의 힘을 탄생하거나 수용한다고 합니다. 무는 새로운 역사를 생성할 가능성을 실현하게 되고 인간의 역사는 깃발로 상징되는 이상을 향해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1번에 B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년을 쇠락해온 인간의 역사가 자연의 힘을 탄생하는 과정에서 자연의 모습에 영향을 미친 결과를 보여주는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함을 눈치채셨나요? 보기의 내용은 자연이 인간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반면 인간이 자연에게 영향을 준다는 말은 서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1번 선지를 자세히 볼 경우 B에 해당하는 내용을 요약하면은 인간이 자연에게 영향을 준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복이라는 렌즈와는 그다지 맞지 않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번은 수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정답은 실제로 1번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수능, 문학, 작품 보지도 않고 문제 풀기 이런 것이 아니라 수능 문학을 접근하는 데 있어 보기에 충실하면서 최대한 사실성 위주로 읽는 방식을 통해 헷갈릴 수 있는 선지들을 최대한 줄여나가면서 높은 정답률을 달성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작품을 가져오지 않았고 B를 위주로 판단한 것이지 저 역시 실제 수능에서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지 않습니다. 이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학생 여러분들도 반드시 실제 문제를 풀 때 이런 식으로 푸는 습관은 가질 생각조차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느덧 마지막인데요. 이 세 가지와 더불어서 사실 이 세 가지는 하나로 묶어서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또 한 가지의 문학 공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자신에게 맞는 푸는 방식을 찾는 것인데요. 이는 국어라는 시험의 특징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부 탐구 과목들도 시간이 되게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수능 국어도
시간이 매우 중요한 수능 과목 중 하나인데요. 1분, 2분이 줄어들고 늘어나는 것만으로도 등급이 바뀔 정도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국어라는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영역에서든 1분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그 시간을 줄이면서 빠르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러한 점에 착안한 것이 바로 자신에게 맞는 푸는 방식을 찾기라는 행동 요령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해를 돕기 위해 이번에는 문제를 한번 다 가져와 봤습니다. 22번에서부터 27번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가나다의 세 가지 작품이 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22번은 가나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고 23번은 보기를 참고하여 가래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24번은 나에 대한 이해를 묻고 있고 25번은 A에서 E에 대한 설명을 묻고 있는데 A에서 E는 모두 다라는 작품에서만 출제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들었을 때 뭔가 이상한 게 느껴지나요? 가나다 작품이 묶여서 하나의 문제로 출제된 것 같지만 문제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23번은 사실상 가만 읽고 풀 수 있는 문제고 24번도 나만 읽고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며 25번 역시 가만 읽고도 충분히 풀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수능 국어 시험지를 읽게 되면 어떤 순서로 문제를 풀어나가게 될까요? 가를 읽고 나를 읽고 다를 읽고 22번을 푼 뒤 23, 24, 25, 27까지 접근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23번을 풀 때쯤에는 이미 가의 내용은 거의 다 까먹은 상태일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23번을 풀기 위해서는 가를 한 번 더 읽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더군다나 가나다만 읽고 22번을 푸는 것도 비효율적인데요. 왜냐하면 23번, 24번, 25번 문제가 모두 가나다와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풀면서 가나다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가나다에 대한 이해가 가장 높은 때는 25번 문제를 푼 직후일 텐데 가나다를 읽고 바로 22번을 푸는 것은 정답률을 낮추는 행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신에게 맞는 지문을 읽는 순서와 문제를 푸는 순서를 구성해 보는 것 역시 국어 실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영준쌤이라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문제를 풀 것 같습니다. 먼저 결코 작품을 먼저 읽는 짓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째서죠? 앞서 얘기했듯이 문제를 풀 때 행동 요령은 반드시 렌즈를 통해서 사실성을 위주로 읽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작품을 읽을 때에도 렌즈 없이 내 스스로의 힘에 읽는 것보다는 렌즈를 통해 먼저 작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시야를 제한하여서 읽는 습관을 기르면은 문제를 좀 더 빠르게 푸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번의 보기를 먼저 본 뒤 가작품을 읽고 23번을 풀 것 같습니다. 그 뒤는 어떻게 할까요? 27번을 보니 나와 다에 대한 보기가 다뤄져 있습니다. 나와 다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큰 도움은 주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에 대한 내용도 다루고 있으니 17번의 보기 먼저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후 나를 읽고 24번을 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27번의 보기를 다시 다의 관점에서 읽은 뒤 다의 작품을 읽고 25번을 풀어줄 것 같습니다. 그 후 26번을 풀던가 21번을 풀면서 문제를 끝낼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소하게 문제를 풀고 지문을 읽는 순서를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문학 영역에서는 크게는 3분 정도까지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3분이 얼마 안 되는 시간 같아 보이지만 실제 수능에서는
30초 혹은 1분만으로도 등급이 바뀌는 변화를 경험할 수도 있는 시간이 중요한 과목이 바로 국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효율적이면서 높은 정답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신에게 맞는 푸는 방식을 찾는 것 또한 국어에서 문학공부법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영준 선생님의 국어공부법에 대한 기초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